네,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9번째 유튜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참 인색하네요. 음, 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요. 뭐 생각이 있겠죠? 네, 생각이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강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인데 작품도 짧고 또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이 보겸 씨가 여러 정보를 동원해서 발표를 해서 큰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순의 유언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 한동안 뭐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또는 그 악플에 시달리던 그 여성들 얘기와 관련해서 논의가 됐었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김명순 전이라는 그 연극이 무대에 오르기도 했죠.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김명순의 이 유언이라는 시가 아,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것 같습니다. 김명순은 시를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그 김명순 선집 보면은 시가 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언이라는 시 한번 봐요. 조금 꼼꼼히 잘 읽어봐야 되는데 유언이니까 세상을 떠나면서 쓴 시겠죠. 조선아, 조선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조선아, 내가 너를 연결할 때 개천가에 고꾸라졌든지 들에 피 뽑았든지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다오. 그래도 부족하거든.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 보아라.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영영 작별이 된다. 이 사나운 고사, 사나운 고사.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나요? 조선아, 조선아 하고 불렀죠. 조선이 자신을 학대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조선의 남성들, 또 남성들의 의견에 의견을 추종하는 여성들에 의해서 짓밟힐 대로 짓밟혔죠. 우리가 김동인의 김연실전에서 봤듯이 그 악의적인 남성들의 비난들 보세요. 김동인뿐만이 아니었죠. 김기진이라는 사람은 또 얼마나 표독스럽게 김명수는 몰아세웠는지. 김명수뿐만 아니고 자유연애를 외치고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신여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방정환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여성들을 뭐랄까요? 그 스토커처럼 따라붙으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언론들까지 동원돼서 신여성들을 괴롭혔었죠. 김명순의 경우는 유명합니다. 이응준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었죠. 네, 그걸 둘러싸고 언론은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남성 중심적인 보도를 했던지 나혜석도 그런데 참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근데 지금도 그렇죠. 언론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하는 순간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게 바로 언론 보도입니다. 기자들의 윤리감각 각별하게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식민지 시대 때도 신문들이 어떤 센세셔널리즘에 이끌려서 보도를 남발하고요. 그 보도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명순입니다.
어찌됐든 이 김명수는 조선 전역, 조선인들로부터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현실점만 떠올려 보세요. 김동일, 김현실점만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아, 내가 너를 연결할 때, 연결은 영원히 헤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날 때 개천가에 꼬꾸라졌던지 들에 피 뽑았던지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다오. 이건 좀 좀 애매모호한데 이렇게 풀면 됩니다. 내가 개천가에 꼬꾸라져 있든지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개천가, 이 냇가에 꼬꾸라져 있거나 아니면 들에 피 뽑았던지, 이 부분은 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든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들에서 이 어,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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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며 쓰러져 있든지 아니면은 들에 피를 뽑았던지 하면은 들판에 피 있잖아요. 피. 벼와 피가 있는데 피는 잡초거든. 그러니까 들에서 피를 뽑고 있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은데 그건 좀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고, 다음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천가에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들에서 피를 뽑아내면서 피를 쏟으면서 쓰러져 있거나, 그렇다면은 뒤에 나오잖아요.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다오.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영원히 헤어질 때잖아. 내가 죽을 때죠.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어 있냐면 개천가에 쓰러져 죽어 있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든지, 그 죽은 시체, 누구의 시체야? 나의 시체지. 그 죽은 나의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다. 내 죽은 내 시체를 학대해도 좋다. 학대해라.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조선아, 내가 너를 연결할 때 개천가에 고꾸라졌든지 들에 피 뽑았든지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다오. 내 죽은 시체, 죽은 내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해다오.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보세요. 그래도 부족하거든.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나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 보아라. 그래도 부족하다면, 내가 죽어서까지 나를 학대하는 것도 부족하다면,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해 보라. 이 자유연애를 외치고 이, 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랑을 떠올리고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 또 할 수 있는 대로 확대해 봐라.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영영 작별된다.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영영 작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짓밟을 대로 짓밟아 보아라. 내 죽은 나를 짓밟는 것으로 부족하다면은 훗날에 나 같은 사람이 나오더라도 또 짓밟아 보아라. 그래야 우리는 영영 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원한 맺힌 얘기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이 사나운 고사, 사나운 고사. 조선, 이 사나운 곳, 이 사나운 고사. 좀 와닿습니까? 식민지 시대 가장 정말 천재적인 여성 시인이자 작가이자 기자이자 영화배우이자 연극배우였죠. 그런 여성이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 때는 만만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자기 손을 떠나면은 저렇게 짓밟고 학대해왔다는 것이지. 이건 김명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혜서를 비롯해서 많은 신여성들이 자기 주장을 했던 신여성들이 경험해야 했던 고초였죠. 김명순의 유언이 지금까지도 그 울림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가야죠. 정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인간 해방, 인간의 자유로운 영혼의 해방을,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런 역사적인 그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역사들은 계속 찾아내야죠.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 발굴해낸 역사를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그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얘기했었죠. 김명수는 96년에 태어나서 5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세상 떠난 곳이 바로 도쿄 아오야마 뇌병원, 정신병원이죠.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나혜석이 행렬병자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48년에. 김명수는 동경에서 30년대 중반, 36년인가 일본으로 가서 안 돌아오죠. 얼마나 조선에 이 원한이 맺혔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정신 질환에 시달리다가 이 아오야마 뇌병원에서 사망합니다. 무엇이 나혜석과 김명순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아마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김명수는 1917년 의심의 소녀로 등단을 합니다. 우리는 소설가로 알고 있지만 시인으로 더 유명했고요. 그리고 기자로서도 이름을 떨쳤습니다. 영화 배우이기도 했고 연극 배우이기도 했고 정말 뭐 팔방미인의 수제였다고 합니다. 네, 그 100년 전, 8, 90년 전에 이렇게 잘난 여성을 남성들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이 여성들을 짓밟는 데 나섰던 것 같습니다. 김동인의 김현실전, 우리가 다 읽었던 김현실전이 그렇고 김기진이 그렇고 많은 남성들이 그랬습니다. 나혜석에게 그랬듯이. 자, 나는 사랑한다 우리가 읽은 작품입니다. 1926년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그랬죠. 뭐, 핵심적인 테마는 자유연애입니다. 등장인물도 조촐하죠. 박영옥이라는 여성이 있고요. 일본식으로 성씨를 바꿔서 서영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죠. 근데 나는 박영옥이다 하면서 자신을 발견해 나가죠. 최종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 같은 교사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부자 돈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혼을 했다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죠. 소설 안에서. 그리고 박영옥이 깊이 사랑했던 사람은 서병호입니다. 그리고 이 박영옥의 내면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동무가 바로 순희죠. 순희의 얘기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발표회에서 인물 관계도 그려서 정확하게 보여줬었죠. 네. 도리아범은 뭐 지켜보는 사람이니까 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잘못된 결혼입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혼. 이게 문제죠. 결혼이 정말 우리의 사랑과 두 인생의 교류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권진의 에세이가 그랬었죠.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심화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결혼이나 제도 속에 들어오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혼한 지 30년이 되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사랑의 제도권화, 제도화, 사랑의 제도화인 결혼의 지속성이 우리의 그 내면의 어떤 욕망들을 오롯이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내면의 욕망들을 채워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들이 따르죠. 보경이 발표에게 나왔는데 보경이 발표도 발표지만은 이 건진한 시간 얘기했고 화상강 시간 얘기를 했고 오늘 유튜브 8강에 대한 댓글을 보니까 난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좀 풀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궤도에서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히브리어 같은데 이 히브리어를 인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나한테 수수께끼 낸 건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얘기인지 한번 어,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잘못된 결혼, 만약 결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찌할 것인가? 특히 이 신문학 초기에는 남성들의 경우 조혼으로 많이 힘들어했다 그랬죠. 우리 만세전에 이인화도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광수 얘기도 했었는데 그 이광수 어림버세계에서도 그랬었죠. 조혼이 어떤 그 사랑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만의 소지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시절에 돈의 유혹에 의해서 결혼했을 경우도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죠. 우리 박영옥의 경우에는 이 서병호와의 결혼이 어떤 음모에 의해서, 학교장의 음모라고 그러죠. 학교장 음모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떤 유혹에 의해서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결혼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했던 사람 또는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어찌할 것인가. 히구치 치오는 19세기 말에 쓴 소설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포기하는 것으로 인력건 꿈과 헤어지고 말죠. 그 쓸쓸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는데 20년대 중반 조선에서는 어찌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볼게요. 나는 이때 누구를 만났었다. 나는 그 일을 못 잊고 있다. 그때 만났던 일을 나는 사랑한다. 여기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도 보세요. 나는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7년간이나 그 일을 남모르게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만 낙심이 되어서 그 더러운 학교장의 음모를 입게 되자 8개월 전에 이 서씨와 결혼하였다 이랬죠. 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은 7년 전에 만났던 이 그이는 이름이 뭐예요? 또 정말 최종일이었죠. 이 최종일을 사랑했었는데, 근데 그만 그 남모르게 사랑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낙심이 된 끝에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어딘지 잘 모르고 낙심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학교장의 그 음모로 8개월 전 서씨와 결혼하게 됐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 뉴스를 들었죠. 최종일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나중엔 아내가 2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산에 있는 그 정자 쪽으로 와 있죠. 그리고 음악회도 함께 갑니다. 이 이야기들을 재구성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 처음 7년 전 기억은 그 오원인가를 최종일이 예, 고학생이던 박영옥에게 주면서 시작이 되죠. 자, 그다음 심리 묘사가 아주 치밀하게 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이 소설 보면은 여성 그 아내 서병호와 박영옥 두 부부죠. 이 부부의 관계에서 보면은 서병호는 좀 권위적이고요. 좀이 아니고 권위적이죠. 그리고 박영욱은 공부를 좋아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앙리 포엔카레의 망근의 최근 사상 이런 책들이 있었죠. 엘렌 케이에도 관심이 있었고 엘렌 케이 얘기는 우리 충분히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고 밥도 잘 안 먹는 걸 보고서 좀 불만스러워하죠. 그러니까 남편 서병호는 아내가 어떤 지성적으로 탁월한 게 영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결혼했으면은 자기 소나기 안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걸 보고서 영 못마땅해 하는 것이죠. 그 장면 보세요. 아내의 독서하는 모양을 독한 눈빛으로 꿰뚫어지도록 바라보던 병호는 독한 눈빛으로 좀 노한 음성으로 여보 당신 아침 또 안 잡숫소. 아이고 저 얼굴 색 봐라.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새파랗게 죽는 것 같구려. 제발 하루바니 할게 그 책 좀 이따가 보아요. 하루바니는 그쪽 방언이죠. 평안도 쪽 방언인 것 같습니다. 야, 할아버지 할 테니까 그 책 좀 이따 보아요 이런 뜻인데 종종 쓰죠. 내가 내가 할아버지하고 애원할 테니까 당신을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부탁드릴 테니까 제발 부탁하니까 그 책 좀 이따 보아요 이런 뜻입니다. 하고 키 적은 통통한 몸집을 일으켜 온목으로 올라오면서 까무잡잡한 얼굴에 약간 상냥할 빛을 올리고 달래었다. 자기하고 놀아달라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고 책을 보니까 영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단편 소설이어서 짤막짤막한 그 에피소드들로 이어지는데 이런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들을 좀 이 에피소드들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둘 사이가 버그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독서, 책 읽기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내면 세계, 지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지성의 세계를 즐기고 있고요. 그 안에서 자기 삶을 되비춰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병호라는 남편은 어떤 그 남성의 권위에 입각해서 이 아내를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일과의 관계가 드러나자 뭐 음란한 것 이러면서 온갖 그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어, 그 사회에서는 쓸 법한 말들을 내뱉죠. 그렇죠? 네. 이렇게 틀어지면은 함께 살기 참 어렵죠. 이렇게 틀어지면 참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상을 뭐 똑같은 사상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영위하는 삶을 기본으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성 중심적으로 어떤 권위적으로 여성을 뭐랄까 휘어잡으려 그러면은 이건 어, 사랑의 연속선상에 놓이는 결혼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참 세상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옛날보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한 이 책, 이게 지만지에서 나온 건데 이게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현대어로 바꿔서 조금 가독성이 좋게 바꿔놓고 읽으면은 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 책에는 실려 있지 않은데 탄실이라는 작품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에 실려 있는 뭐 손님이나 다른 작품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세 여성 작가의 작품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있다 그랬죠. 나혜석과 김원주, 이 김일엽이라는 필명을 쓰였다 그랬죠. 김원주, 김명순. 이 초기 세 여성 작가의 작품 모아놓은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희에서 탄실이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부제가 경희는 나혜석의 첫 소설이고요. 이 탄실이는 김명순의 아호 어렸을 때 이름이면서 또 소설 주영이와 탄실이라는 작품에 등장하기도 하죠. 최근에 김별아라는 작가가 탄실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죠. 김명순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찾아보면 읽을 것도 많습니다. 고민할 것도 많고요. 하나씩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잘못된 결혼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인 틀 아니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 농담처럼 얘기하죠. 고쳐가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정말 자신의 인생이 이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혼으로 틀어질 수는 없다 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그 연애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좋은 책들 많이 읽고요. 좋은 영화들 많이 보고, 좋은 그림들도 많이 보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 여러분을 신뢰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때 김명순의 사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나는 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앞에는 그 지성의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 돈과 관련돼 있을 때는 좀 더 심각해지죠. 아마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은 암시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죠. 보면은 소설 읽다 보면은 이 박영옥이가 이 서병호하고 결혼한 것은 분명히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돈과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곳곳에서 이 서병호는 또 돈 얘기를 꺼내지. 그리고 또 박영옥도 뭔가 찜찜한 게 있었겠죠. 예, 자기가 어려울 때 이 돈 때문에 결혼한 게 못내 아마 뭐랄까요 이 편안하지 않는 어, 그 구석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비 오는데 음악회 간다고 나더러는 가잔말도 없이 자기 혼자 갔다 오는구려. 그게 남의 아내 된 버릇입니까? 하고 지금에야 고를 내본다는 듯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이가 얘기하죠. 그런 아내는 쫓아내시지요. 하고 우습지도 않게 먼저 말하던 이가 대답하였다. 여기 먼저 말하던 이가 순이입니다. 서 씨는 퉁명스럽게도 그 돈, 그도 내 돈 없이 한 것이 아까워서 못 갔어요. 이 문장 잘 봐야 돼요. 그도 내 돈 없이 한 것, 내 돈을 없애는 것이 아까워서 못 갔어요다. 그러니까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음악회 가는 것도 음? 어, 이, 아니 그 아내를 쫓아내는 것도 그죠? 내 돈 없이 한 것이 아까워서 무슨 말이야?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는데 자기 돈을 썼다는 거지. 뭔가 경제적 도와줬다는 거죠. 그도 그러고도 싶지만은 그 아내를 쫓아내고도 싶지만은 내가 쓴 돈이 아까워서 못 갔어야다라고 하는데 여기 쫓아내시죠 했는데 여기서는 이 그 음악회를 빌어서 얘기를 하네요. 그도 내 돈 없이 한 것이 아까워서 못 갔어야다. 갔다는 표현 봐서는 음악회를 얘기하는 거 봐야겠네요. 내가 잠깐 그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쫓아내고 싶지만 내 돈 없이 한 것이 아까워서 못 쫓아냈다가 아니고 음악회에 나도 가고 싶었지만은 내 돈 없이 한 것이 아까워서 못 갔어요. 아마 같은 맥락에서 큰 틀에서 보면 같이 읽을 수 있겠죠. 마음이 있다면 함께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돈 없이 한 것이 아까워서 못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그 아내는 아내를 쫓아내고 싶지만은 내 돈을 들여서 결혼한 것인데 그것이 아까워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걸로 읽을 수도 있겠죠. 하고 본심을 토로했다는 걸 봐서는 그쪽도 그쪽으로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내를 쫓아내고 싶지만은 쫓아내지 못했다. 쓴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고향 어조는 평안도 말로 본심을 토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죠. 영옥이는 그렇게 당신에게 노연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빚을 졌습니까? 호호 하고 그렇게 당신에게 노연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빚을 졌습니까? 하고 그이는 또 말하였다. 그리고 용서치 못하겠다는 듯이 입을 꼭 다물었다. 영옥은 더러운 것을 보는 듯이 눈살을 찡그리했다. 돈 운운하면서 얘기하니까 더러운 것을 보는 듯이 눈살을 찡그리했다. 이 관계에서 이 돈이 참 인간관계를 치명적인 지점까지 몰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특히 이런 부부관계는 특히 그렇죠.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 돈과 관련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 수가 없죠.
가족이라는, 우리가 가계란 말 쓰듯이 이 경제의 중요한 단위인데 거기에 돈이 없이는 운영될 수가 없죠. 이 돈으로 인한 갈등, 비극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부모, 뭐 형제보다 돈을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라고 또 얼마나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소설이 상당히 문제적인 영향을 할 수 있죠. 남녀 관계가 남녀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화폐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남녀 관계 사랑이라는 것은 어, 훼손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병호와 박영옥의 관계는 훼손된 관계였던 것이죠. 출발점 지점부터. 앞에서 학교장의 음모라고 했거니와 이 두 사람은 아마 이 돈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박영욱은 박영욱대로 그 어떤 훼손된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테고 또 서병호 서병호대로 자신이 돈을 들였으니까 그 들인 만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조종되지 않으니까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내 박영옥이 오래전에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최종일과 사랑을 공식화하니까 그 불만이 불만이랄까요? 그 괘씸한 어, 이 자신의 그 분노가 괘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예, 그런 아내는 쫓아내시지요. 어떤 그런 아내인가?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애정 없는 부부 생활은 매움이 아니냐. 이건 대단한 그 선언이죠. 이건 뭐 일단 그 엥겔스 이런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충실한 동반자였던 엥겔스 이런 사람들은 뭐그 동등하지 않은 부부관계, 평등하지 않은 부부관계는 뭐 어떤 그 매춘 행위에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레디컬하게도 얘기를 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경제적 권력에 예속되는 순간 또 다른 매춘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혹독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거기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근대에 이르러서 이 남녀의 동등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애정 없는 부부 생활은 매음이 아니냐라는 말이 아마 깊게 와 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뭐 그렇게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도 그렇지만 이 식민지 시대 100년 전에는 참 정말로 낯선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또 남성들은 또 어쨌을 것인가. 나에서 얘기했잖아요. 남성들 니들이 지킨 정조라는 게 있느냐 말이야.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에서의 정조론 이런 것들 읽어보세요. 정조 취미론. 그 위키피디아 그 나에서 항목만 봐도 이 개괄적인 것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했죠. 김우영과 결혼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그 최소월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네, 그 사람의 묘를 찾아가자. 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근데 뭐 정존이 뭐니 남성들이 얘기하니까 왜 여성에게 정조를 얘기하느냐? 니들은 어떤 놈들인데? 니들에게는 뭐 철을 두고 첩을 두고 기생짓하고 별짓 다 하지 않느냐? 왜 여성들의 정조가 먼저 삼느냐? 라는 거지. 그건 지금도 문제는 유해해요. 이런 얘기들은. 나에서과 관련된 이 얘기들을 한번 꼭 찾아보기 바랍니다. 애정 없는 부부 생활은 매움이 아니냐. 자, 우리 영옥이의 호소 한번 들어보세요. 순이야,
내가 지금 어찌하면 좋으냐. 나는 시방 안전하서나 편안치 못할 뿐이다. 그는 지금에도 나를 퍽 주목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의 마음 전부야 어찌 알겠니. 이 그이는 최종일이죠. 또 그때만 하더라도 그이가 돈 많은 이여서 나를 동정하여 주셨는지 나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이 7년 전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그이를 못 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 그이를 나는 사랑한다. 또 그이가 나를 사랑하도록 희망한다. 하고 영옥이는 한 끝에 이른 흥분으로서 하소하였다. 그러니까 절정에 이른 흥분의 감정으로 하소연하였다. 이 말이죠. 영호가 너는 하고 순이는 그 벗을 위하여 울면서 너는 서씨에게서 나와야 한다. 서병호에게서 나와야 한다. 애정 없는 부부생활은 매음이 아니냐 하고 그는 그 벗에게 의리부터 가리켰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앙리 포엔칼의 망근의 사상이란 책장을 뒤지면서 이 순이가 쭉 상념을 이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 책 속에는 책장마다 너희들 어떻게 곤란하더라도 희망하여라 하는 포엔칼의 격언이 연필로 씌어 있었다 이랬죠. 뭔가 이 영욱이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었지. 예, 곤란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욕망이 지향하는 바, 그걸 희망하라는 것이었죠. 내면의 욕망입니다. 여기서 욕망은 욕구하고는 달라요. 욕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것은 이 욕망이죠. 이 욕망인데 욕망은 다른 그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마련인데 이건 본능에 가까운 욕구하고는 다릅니다. 이 욕망은 끊임없이 구성되죠. 구성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죠. 사랑도 바로 그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을 때 그 욕망에 충실할 것이냐 아니면 억압하고 인내하면서 그 욕망을 없던 것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이라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참 많은 고민이 따르죠. 이 제도를 끊임없이 제도를 다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제도가 없는 인간 삶이라는 것, 또 인간적 삶이라는 것도 불가능하죠. 가족 제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그 억압의 그 극도의 그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그걸 견디고 살 것인지, 자기 생명을 짓밟는 그런 제도를 뭐 달게 받아들이며 살 것인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제도가 뭐 공식화되고 당연히 그렇죠. 또 결혼이라는 감각,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완전히 달라졌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화합니다. 가족이라는 제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핵가족 제도, 부부 중심의 가족 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길게 봐야 50년입니다. 50년입니다. 부부 중심의 이 가족 제도라는 게 60년대까지만 해도 대단히 좀 뭐랄까요? 뭐 새로운 삶의 풍경이었어요. 3대, 4대가 함께 사는 게 농경사회에서는 특히 60년대까지만 해도 농경 중심 사회였으니까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죠. 이 도해지에 사는 몇몇 새로운 그 신남성들이나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았지 이 대가족 중심의 가족이 일반적이었다는 것.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아무튼 이런 그 사랑이 없는 부부 생활, 특히나 그 남성 중심 억압적 그 생활을 끝까지 견딜 것인가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죠. 여성들이 경제력을 장악했을 경우에는 남성들이 이 억압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답니다. 이게 참 새로운 변화들이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대요. 이게 이 어떤 그 여성 중심의 사회, 이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 저항해서 여성들이 해방운동을 펼쳐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여성 중심주의로 이게 굳어져 가면은 남성 중심주의의 그 부정적인 점들 있죠.
이 부정적인 점들 여성 중심주의가 그대로 또 감싸 안게 돼요. 그러면 이건 또 이 니체의 말을 뭐 꺼낼 필요도 없겠지만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아가는 꼴이지. 남성과 싸우면서 남성을 닮아가는 꼴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늘 남성과 여성 함께하는 인간 해방의 길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레디컬한 그 페미니스트들은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여성 중심의 세계를 얘기하죠. 참 그때는 여러 가지로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합니다. 여성 중심의 세계에서 남성들이 이혼을 요구하고 새로운 삶을 얘기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경제력인 여성들이 많으니까 많잖아요. 훨씬 여성들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경제적인 이 관계가 역전되면은 어떤 그 남성과 여성 관계도 분명히 변화하겠죠. 완전히 변할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 중에서도 주부 생활, 가정에서 일하면서 가정 돌보면서 가게를 꾸리는 걸 좋아하는 또 남성들도 있죠. 그것도 내가 보고서 읽은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있습니다. 그 퀴즈쇼인가요? 그 한석규란 배우가 주연을 한 건데 이 주부인 남성 얘기예요. 맞나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주부가 남성이 주부 될 수도 있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부를 하면서 또는 함께 뭐 같이 벌 경우는 함께 또 가게를 꾸려가면서 집안 살림사를 함께 하죠. 나는 설거지는 기본이에요. 설거지는 청소는 기본이고 내 손이 다 안 닿으면은 이 청소도 잘 안 되고 설거지도 잘 안 돼요. 우리 지금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내 젊었을 때만 해도 참 꿈도 못 꿨던 일이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은 응?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집에서 설거지하는 뭐 청소하는 이 남성들 보는 거 어렵지가 않죠. 이 변화라는 게 길게 잡으면 4, 50년이에요.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졌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남성들 있죠. 또 정신 못 차린 여성들도 있을 테고. 네, 이야기 딴 데로 샜네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자, 아무튼 이 순위가 상당히 뭐랄까요. 레디컬해 보이죠. 애정 없는 부부생활은 매움이 아니냐. 이게 이 엥겔스의 논의하고도 관련이 되죠. 애정 없는 부부생활은 매춘 부생활과 다를 게 없다. 남성의 성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구걸을 하면서 성적으로 매음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지. 이게 엥겔스 논의하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기말 에세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런 자료들 찾아보고 우리가 읽었던 책을 하나의 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고 하면서 어떤 글로 여러분 생각을 펼쳐 볼 것인지 전개해 갈 것인지 하나씩 지금부터 미리 고민하기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순이의 웅변 보십시오. 자기, 나, 이 개인주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다는 건 내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염상섭의 독이적 생명 기억나죠? 독자적이면서 다른 자기의 생명. 이게 근대적 개인이 갖춰야 할 어떤 생명이라는 거지. 음. 그 이기주의는 자신의 그 욕구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죠. 근데 개인주의는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타자의 삶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이게 치환되면서 개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한 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인주의는 나를 풍요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그 사상입니다. 예, 나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자기 개인이 자기 삶을 사랑하고 윤리적으로 자신을 타자와 관계를 맺고 할 때 다른 사람도 함께 풍요로워지고요. 그럼으로써 이 서로 어, 상호작용하면서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이죠. 어, 여기 내 주체론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나의 주체성이라는 것은 늘 타자와의 교섭 속에서 구성이 됩니다. 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책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 예술을 즐기는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타자들이 빚어낸 이런 타자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 주체라는 것은 끝없이 재구성되죠.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란 그 주체는 끝없는 타자로서 구성된 것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산해낸 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선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생산한 음식물 있나요? 그죠?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이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처럼 타자의 정신적 산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내 주체성은 또 달라집니다. 주체성이란 하나의 굳어진 그 형식으로 남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확립, 주체성의 확립, 이런 건 되게 폭력적인 언사예요. 나라는 주체, 나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한번 완성되면서 딱 굳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흐르는 겁니다.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도 이 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를 읽기 전과 후가 미세하지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바뀌죠. 이 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가 하나의 요소로 여러분들의 사유 속에 깃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완전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내 모습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합니다. 근데 변화하지 않으면 굳어버리죠. 그 굳어버리는 건 죽음으로 향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죽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해가지고 이 변화라는 게 부패하는 방향이 있고 발효하는 방향이 있다 그랬지. 이 부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도 있고 또 발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발효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되죠. 너 어제 같지 않다? 그러면 누구를 배신하는 것도 변화죠. 근데 이건 부패 방향입니다. 근데 어제보다 점점 나아진 나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있죠. 그건 발효의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벡터, 또 우리가 늘 고민해 봐야겠죠.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내 모습은 달라지죠. 이 부패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사람들은 정말 흉하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발효하는 방향으로 된장, 간장처럼 그런 치즈처럼 이렇게 발효하는 방향으로 변한 사람들은 웅숭 깊은 그 인생의 향기, 이 인간의 향기를 머금게 되죠. 나는 요즘 친구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참 아름답게 늙어가야 된다. 기품 있게 늙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폼나는 그 부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잠깐만. 요즘 기억력이 이렇게 가물가물해져서 큰일 났어요. 최현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현국. 건달 할배라고 스스로가 부르는 분인데 세상을 떠났죠? 올해인가? 이 사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유튜브에서.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돈으로 효암 학원이라는 그 학교를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살면서 폼나는 그
노년을 산 분입니다.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깊어진다는 것, 아름다워진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이야기 딴 데로 샜네요. 그러니까 내 주체성 얘기하다 그랬죠. 자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굳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세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접속하는 과정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야를 찾게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욕망은 이런 방향으로 향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때 자기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삶을 택해야겠지. 남들 다 쏠리는 대로 이리저리 남들 장애 가니까 장애 간다는 식으로 사는 것 얼마나 억울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응? 여러분은 어떤지요? 자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순이의 웅변 한번 들어보세요. 서 선생님, 서병호에게 하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이후로는 다시 영옥이를 찾지 마세요. 그는 영원히 선생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부디 저 하늘 나는 적은 새에게 자유를 주는 자연의 마음과 같이 영옥에게도 자유스럽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못하죠. 결국 우리가 결말에서 보듯이 불을 지르잖아요. 아마 불을 지르는데 누군가 죽어가는 것 같죠?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것일 겁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도 명시하지 않았죠. 추정컨대 서병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는 한 가난한 여자로서 얼어 죽는 것보다 재 죽는 것보다 무섭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얼어 죽는 것보다 저 죽는 것보다 한 가난한 여자로서 죽는 것보다 재 죽는 것을 무섭게 알았던 여자입니다. 이 문제 좀 이상하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 쪽이지 이게? 167쪽.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 바로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는 것 같네요. 맞나? 네, 역시 오타입니다. 그는 한 가난한 여자로서 얼어 죽는 것을, 그죠? 한 가난한 여자로서 얼어 죽는 것을 재 죽는 것보다 무섭게 알았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로 얼어 죽는 것을 자기 죽는 것보다 무섭게 알았던 여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로 죽는 것을 너무 무서워했다는 얘기지. 그는 이 영옥이는 불행한 경우에 선생님의 열정에 속았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돈으로 이래저래 하고 하는 열정에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죠. 아니 그의 마음속 밑에 있던 동경조차 일시 그를 잊었던 것입니다. 그의 여기 영옥이죠. 마음속 밑에 있던 그 동경, 자기가 선망하던 삶의 모습들 있죠. 그것마저도 잊고 당신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았으니까 속았던 것도 알았고 자신의 옛사랑, 자기 좋아했던 사람도 만났으니까 둘이 좋아하니까 이제 자유롭게 놔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외롭고 갈데없는 사람일수록 자유를 구하는 마음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냈다. 이게 순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적어도 영옥이와 나와의 두 사람의 인격 외에 세기와 시대도 자기도 모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옥이를 꿰어냈다, 유혹했다, 유혹해서 당신하고 못 살게 하고 이 최종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건 우리 둘 영옥이와 나를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이 세기 20세기와 이 시대 이 현대도 그리고 당신 자신까지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이니까 이제 그걸 풀어나가서 좀 자유롭게 놔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잘못된 만남이 여기까지 오네요. 근데 잘못된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또 사람인지라
잘못된 만남으로 빠져들기도 하잖아. 그렇지?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니까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또 인간의 몫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번역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사랑 없는 부부 생활은 매음이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이 믿고 욕망하는 바를 찾아가게 돼 있다. 이 자유를 추구하게 돼 있다. 이 결혼이란 제도가 우리를 옥죄해서는 안 된다. 지점까지 나오고 있죠. 거기에는 책들이 있었다 그랬죠. 엘렌 케이의 책도 있고 프랭칼의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소설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소설가 김명순이 읽었던 많은 소설들, 그죠? 그리고 많은 그 예술 작품들, 많은 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들이 우리 작가의 의식을 구성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것이 이 소설의 인물을 형성하는데도 일정 정도 뭐랄까요? 힘을 발휘했겠죠. 내가 계속 그 얘기하지만 이 1차적으로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 이 발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20년대 상황에서 순이가 한 남성에게, 결혼한 남성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반드시 떠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얼추 다 왔죠? 저희들은 누가 정조를 잃은 천을 하겠습니까? 이제 서병호의 얘기입니다. 예, 서병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음란한 것들 나가거라 하면서 막 그 광인처럼,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것만 목적이 아니었건만은 약한 종족의 하나여서 공부할 책임 때문에 귀국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하면서 이제 영옥이에게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누구죠? 서병호가 이 음란한 것들 다 나가라 그러니까 최종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최종일의 집은 최종일의 집은 아닙니다. 여기는 최종일의 집은 아닙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당신밖에 이 집을 속히 나가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하고 웃으면서 저 이름도 모르는, 이제 나오잖아요. 저 이름도 모르는 처녀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다 드려야 할 내 영원한 동경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죠? 내 영원한 동경입니다. 자, 왕녀 같은 처녀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누가 정조를 잃은 처녀를 하겠습니까? 네, 결혼했으니까 정조 잃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최종일은 누가 저희들어 정조를 잃은 처녀를 하겠느냐라고 말하죠. 더군다나 저희의 8개월간 결혼한 기간이죠. 결혼 생활 기간. 사람을 금전으로 사는 줄 아는 누구와의 부부 생활이 더 저희를 깨끗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금전으로 사는 줄 아는 이 누가 누구야? 서병호죠. 부부 생활이 더 저희를 깨끗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 없는 부부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달았을 터이니까 점점 더 깨끗해졌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옥에 빠진 자들에게 하늘 높이가 베어지듯이, 지옥에 빠진 것이죠. 이렇게 속아서 결혼한 게 빠진 자에게는 하늘 높이가 보이는 것이죠. 보이듯이 잃고 우는 여자에게는, 어린 여자에게는 지키고 기뻐하는 일이 한껏 부러웠을 것입니다. 문장이 좀 이상해요. 뭔가를 잃고 우는 어린 여자에게는 지키고 기뻐하는 일이 한껏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조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도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 그것은 지옥에 빠진 자들에게 하늘 높이가 베어지듯이 잃고 우는 어린 여자에게는 지키고 기뻐하는 일이 한껏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죠? 이 정조를 잃고 우는 어린 여자에게는 지키고 기뻐하는 일이 한껏 부러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하고 최종일 씨가 말을 마칠 때 지난날의 흰 목단, 목련 같았던 영옥의 얼굴이 여지없이 수척하여 흑보석 같은 눈을 달고 초초하다. 사랑으로 어떤 고운 처녀의 얼굴이 분명했다. 사랑으로 빛난 얼굴이죠. 그 이튿날 눈이 점점 흐리어 고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최종일과 박영옥의 사랑이 이렇게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또 다른 그 방해물, 제도가 있었죠. 이 서병호가 호락호락하게 둘의 사랑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불이 나죠. 이게 그 당시 매일신보 기사인데 한 달간 김명순의 잠적, 그리고 이응준과 연애, 그리고 김명순의 혼인 요구, 그리고 그 혼인 요구가 거절당했다는 거 나오죠. 여기 은적 여학생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이나? 은적, 잠적한 여학생의 소문처럼 육군 소위를 연민 이랬는데 이응준 육군 소위였어요. 일본 육군 소위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요구는 불의. 그러니까 이 김명순이 혼인을 요구했는데 혼인 요구하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학생과 소위의 관계 이런 식으로 막 센세이셔널하게 강간당한 것인데 성폭력을 당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고서 마치 김명순이 혼인을 요구한 것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경에 유학하는 여학생의 은적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한 까닭인가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이런 걸 찾아보면서 이제 남성들의 입장에서 이런 소문처럼 김명순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언론 폭력들, 댓글 폭력도 있지만 언론 폭력도 만만치가 않죠.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 동숭동 최종일의 정자에서 큰 불이 일어났다죠. 원문은 산전인데 산정이 맞을 겁니다. 좋은 집이 탄다고 사람들 서러워하였다. 그러나 그 불더미 속에 소리 들려 이르되 사랑하는 이여 아름다운 말 전부는 너 이름이다 하고 나는 사랑한다 하더라. 이 불더미 속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죠. 이건 아마 둘이 함께 있는데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아마도 누구야? 서병호인 것 같죠. 이 최종일과 누구야? 박영옥이가 함께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이죠. 따옴표를 둘로 떼어놓은 걸로 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는 둘이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이 영옥이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상상하는 게 문맥상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비극이 되는 것이죠. 비극적인 마무리가 되는 셈입니다. 네, 오늘은 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여성들의 사랑과 그 사랑의 비극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혜섭, 김원주, 김명순, 근대 초기 새 신여성의 글쓰기와 삶들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갈 길은 멀긴 합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회의 변화 또는 변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고민을 해야겠죠. 네, 2021학년도 한국문학과 동아시아 문학 유튜브 강의 9번째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김명순의 나는 사랑한다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댓글 잊지 말고요. 차근차근히 조금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나중에 몰아서 하지 마십시오. 탈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